아파트 신고가 역대 최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50% 이상 찍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신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신고가율이라고 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 낮은 신고가의 의미랑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까지 알아보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거래 역대 최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사 타이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신고가 거래 역대 최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이런 좀 조선비즈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 돈에는 못 사겠다, 비싼 데다 고금리까지 아파트 매매 신고가가 5% 붕괴했다. 이 5%라는 거는 전체 이제 거래에서 신고가 거래가 5%가 붕괴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이것만 봐서는 5%가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뉴스에서 매매 신고가 비중이 3.9%, 역대 최저. 이때부터 약간 역대 최저?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들죠. 3.9%가 되게 낮은 수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신고가, 사실 저희 또 월브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신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신고가는 아파트가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일 면적 타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5평이면 25평, 34평이면 34평, 이렇게 동일평을 가지고 저희가 신고가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 신고가 비율이라는 거는 과거 최고가보다 높은 매매가,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를 말하는 거죠. 신고가가 얼마나 거래됐는지 전체 거래건과 신고가 거래건의 비율을 구한 거예요. 이 지표가 널리 쓰이는 지표는 사실 아닌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직방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본 거예요. 내봤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게 나와가지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신고가뿐만 아니라 보통 전고점, 전저점 이런 얘기도 부동산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뜻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전 거래 중에 가장 높게 거래된 거래 가격이죠. 전고가 몇 점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보다 전 중에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저도 많이 얘기해요. 전저는 뭐냐면 이전 거래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거래 가격인데, 단 이건 그건 있죠. 30년 전 가격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부동산에서 얘기할 때는 그 지난 사이클, 수도권으로 치면 2012년부터 23년까지 이번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하나 사이클 중에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을 보통 전저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전저가 우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건 수도권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 2012년, 13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전고점 기준이다라고 하면 2021년, 22년 정도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기사에서 나오는 이제 신고가는 21년, 22년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된 신고가가 그 비율이 몇 프로다 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좀 친절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친절해요. 노력 좀 했습니다. 자, 한번 기사를 좀 자세히 봐보면 이게 직방에 나온 거예요. 직방 저 플랫폼이 있죠. 여기 보면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국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입니다. 지금 보면 3.9%가 있고 여기 이제 23.4%가 있죠. 이게 이제 최근이 이제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사 타이틀처럼 이때가 이제 6.6%예요. 이전에 가장 낮았던 시기가. 그리고 이게 08년이나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수도권 하락 상태예요. 이게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세 가지가 그 되게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고가 비율이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지방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확실히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비중이 높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죠. 넌 뭐냐는 거지 사실. 이게 지금 4%랑 3.9%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생각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의 위기냐? 그렇게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그래서 이 기사 타이틀이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한 현재 상황이다 라는 걸 되게 부각시켜서 기사가 많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이건 전국 단위인데 이 다음 장에서는 시도별로 나오거든요. 그 시도별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한 데이터입니다. 자세한 데이터고 서울특별시부터 해서 광역시랑 특별시가 있고 시도군으로 나와 있는 그 기준이고요. 아까 전국 기준으로 3.9였잖아요. 2024년은 그 1월 작은 기준으로 데이터를 낸 거니까 24년 전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1월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러네요. 지금의 분위기를 좀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에는 서울은 9.1%. 전체보다는 훨씬 더 아직은 서울은 좀 신고가 비율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제일 낮았던 게 2013년인 거예요. 2013년에 3.6%. 아까 제가 2013년에 수도권장이 제일 바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서울특별시가 3.6%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3.9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2013년 서울은 사실 그것보다 더 낮았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2021년에 보면은 52.6%. 근데 이게 이 숫자가 단순히 뭐 52?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신고가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뭐 동층 이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층을 저희가 보통 다 한 10% 정도 싸게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들을 다 거래된 걸 다 포함해도 52%가 신고가라는 거니까 정말 막대한 거의 대부분 신고가를 찍었다고 사실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찍힌 거고 이게 지난 상승장에서 서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승장이죠. 2007년이나 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서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24에서 27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신고가 비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부산 한번 봐볼게요. 부산은 4.4%입니다. 2024년이 서울보다는 훨씬 더 수치가 절반 낮죠.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 그 21년에는 25.7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사실 낮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절반. 그리고 바로 19년에 2년 사이 텀을 주고 또 8.7%. 이게 또 텀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 22.8, 2017년에 22.1.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 2년 텀 사이로 막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부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전에 2년에 또 8.5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게 텀이 짧은 편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는 30 정도 올랐고요. 제가 아까 그 서울은 떨어졌는데 지방은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수도권 침체기 때. 네. 근데 부산은 저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서울이 당연히 올라가면은 지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 신고가 비율만 보더라도 아주 많이 다른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좀 다를 수 있다. 대구 같은 데를 가보면 대구는 1.3이에요. 네, 대구는 정말 지금 분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23년이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고 사실 23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 초중반 이후에는 사실 분위기가 반등되긴 했습니다. 대구도 신축 중심으로 선호 신축 중심으로 1, 2억 많게는 2, 3억까지도 지금 반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가 비율은 또 다른 거죠. 왜냐면 입주가 지금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3% 굉장히 지금 전국에서 지금 대구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1년에 마찬가지로 대구도 23 정도 됐고 대구가 되게 신기한 게 2015년에는 신고가 비율이 30이에요. 29.7. 근데 바로 다음에 6.8. 완전히 지금 1년 사이에 뒤바뀐 걸 볼 수 있고 변동성이 확실히 좀 크네요. 네, 확실히 훨씬 크고 요게 그 대구 때 그 2016년 때 입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서구 쪽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확 시장이 떨어진 것도 볼 수 있고 사실은 뭐 2012년, 2013년, 14년, 15년 한 4년 정도 굉장히 11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 볼 수 있죠.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식은 걸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사실 서울이랑 인천이랑 경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지금 제가 굳이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거의 그냥 서울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2008년이랑 2007년에도 마찬가지고 제일 낮았을 때는 심지어 2013년에 인천 같은 경우는 1.5%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게 인천이 사실 그 서울에서 흐름이 보통 서울에서 흐름이 나오고 경기로 흘러서 인천으로 간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라는 말이 이런 수치상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지금 32가 이렇게 오를 땐 덜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더 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9.1인데 4.4.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천 분들이
좀 슬퍼할 만하죠, 사실. 슬퍼할 만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확실히 좀 서울의 후행시장이다라는 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분위기는 따라가고 있네요. 네, 그쵸. 거의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 3.3% 정도 돼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광주광역시를 항상 얘기할 때 공무원 같은 도시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오를 때도 2021년에도 다른 도시들은 다 20이 넘는데 이 친구만 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요 도시 중에서요. 이 친구만. 자기 속도를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에도 7.4가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19.6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 대비해서 20이 넘는 게 없고 떨어질 때도 막 1, 2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광주 같은 경우에는 스무스하게 올라간다, 상향한다라고 보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데가 되게 재밌습니다. 대전은 지금 3.3이고 2021년에는 30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전에도 좀 입주가 있기 때문에 3.3이어서 조금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에는 30이 올라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뭐냐, 이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 이 중간에 다 있잖아요. 올라갔던 상승기가 한 번 있잖아요. 근데 대전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대전은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이 있죠. 세종이 이제 천마을이 2010년 이상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제 6세까지 해서 계속 아파트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전, 대청세라고 하잖아요. 대전, 청주, 세종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개 지역은 같이 보완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세종이 좀 신도시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대전 분들이 되게 많이 가셨거든요, 세종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이 오르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2019년부터 2020년 20이 오르고 2021년 30까지 오른 거예요. 이걸 봐도 알 수 있는 게 가격이라는 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되게 상황이 좋지 않은 뭐 울산이나 대구나. 사실 부산도 되게 비싼 편은 아니죠. 그런 지역들이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고 보는 게, 이런 대전 같은 곳도 세종이 정말 크잖아요. 그런 게 다 소화가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붙이는 걸 보면서 확실히 가격이라는 게 평균에 수렴한다, 가격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랐습니다. 울산은 2.3, 23년에 그 2020년에는 14 정도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 상승장이 좀 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또 한 번 올랐고 2011년에 또 올랐어요. 이때가 이제 그 중화학 차화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화학이랑 정유, 조선 이런 게 되게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시류에 굉장히 많이 경제가 좋았고 임금이 높았고, 따라서 거기는 자산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2020년, 21년에 저희가 뭐 조선이나, 지금은 자동차가 또 현대자동차가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을 냈지만 저때 당시에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좀 딸리면은 자산 가격도 좀 더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산업하고도 그리고 주택 가격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요. 사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저처럼 이렇게 이것만 봐도 이렇게 바로 보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비율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간접 지표지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보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거기서 다 특징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천천히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의미가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고가 비율이 낮았을 때 그 이전에 신고가 비율이 매우 높은 구간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번 언론 기사들도 이게 낮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최대 위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많이 오른 거니까 올랐던 거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자산 가격이라는 건 반드시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도 다 그렇잖아요, 매번.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설해 드린 것처럼 신고가율의 움직임을 통해 부동산 사이클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세종이나 강원이나 경기, 충청, 남부도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영향 중 코로나랑 임대차법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 거의 전국이 다 빨간색이잖아요. 이때는 코로나 유동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전국적, 아니 아예 그냥 글로벌적으로 다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모두 폭등을 했고, 자산 가격이 먼저 폭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인플레, 우리 실물 인플레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생을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여파에 따라서 거의 모든 도시의 가격들이 올랐다. 게다가 또 임대차법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임대차법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 도시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전국에 다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거의 전국에 한 방에 이렇게 싹 올랐다. 그래서 근데 그걸 제외하면 21년에서 24년을 제외하면 도시별로 사이클이 다 다른 거예요. 수도권도 다르고 부산은 그 사이에 3번이 올랐고 대구도 부산과 다르게 올랐죠. 왜냐하면 또 대구와 부산은 사실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다른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 여러분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그 도시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같은 시장이다 맞아. 다른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부산에 회사를 다니면서 대구에서 살 수 있냐? 있냐는 거예요. 못 살거든요. 그치. 그럼 그건 진짜 별개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대전과 광주도 또 별개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 광주, 울산, 대구, 부산이 다 각기 다 그 사이클, 그러니까 공급에 따라서 그리고 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다르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단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항상 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같이 준다는 거죠. 아까 그 정책이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같은 유동성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사실 코로나 유동성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금리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여기 전체 도시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시별로 수급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왜냐면 네.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대구는 몇 프로 줄게, 뭐 서울은 몇 프로 줄게. 그렇죠. 너 3%, 나 2%,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다 그렇죠. 동일한 금리를 적용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공급과 수급이라는 거죠. 그 수요라는 거는 아까 그 코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해당 지역들의 산업 있죠. 산업이 잘 되면은 기업의 그 고용 수요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좀 불러모으는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아파트들이 언제 공급이 되냐. 아까 대구에 2016년에 공급이 빡 많았을 때 저렇게 딱 꺾인 것처럼, 하지만 부산은 올랐던 것처럼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방을 보시고 서울을 보실 때 이게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는 특히나 제가 저번 그 구해적 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도시별로 광역 생활권별로 수급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요거 있죠? 네. 요게 확실히 더 길어요. 네, 확실히 길죠. 그러네요. 네, 다른 건 다 지방들은 한 2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오거든요. 네, 주기가 오는데 반해서 수도권은 확실히 길게 멀 수 있죠. 이거 왜 그러냐? 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시장이죠. 서울이랑 경기랑 그다음에 인천 합하면은 우리나라의 절반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의 인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가격이라는 거는 그 심리에 대한 심리의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뭐 오를 것 같으면 좀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고 뭐 이렇게 최근과 같이 그런 식으로 심리가 움직이려면 그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요인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반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거 왜 제가 얘기하냐? 여러분들 뭐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12월만 하더라도 막 산타랠리를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 막 주가 엄청 올라가고 그리고 막 금리 내려간다고 하고 막 이제 가즈아 외쳤는데 맞아. 갑자기 그래서 24년 1월에도 제가 주식에도 1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1월 되면 많이 올라가는데 1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웬걸 아주 그냥 엄청 2,400대로 코스피가 내리 꽂았고 이제 와서 또 입싹 닦잖아요. 또 금리 뭐 이제 안 내린다. 뭐 원래 6번까지 내린다고 했는데 뭐 3번만 내릴 거야. 뭐 이렇게 계속 말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요소에 하나씩 내가 다 반응하기에는 수도권의 시장은 너무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도 이번 장이 되게 길었거든요. 이번 장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전에도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보다는 그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적인 것도 확실히 의미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을 생각하실 때 이런 것도 수도권에는 좀 의미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수급에 대한 영향도 지방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2018년에 그 동탄이 그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단군 이래 최대 입주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24, 38이잖아요. 저희가 다 이때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맞아. 근데 그때 가격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예요.
가격수익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뭐 정부의 또 정책 같은 것도 맞물리며 또 심리가 좀 이렇게 변화하면서 오히려 그때 더 많이 폭등의 시작이었죠. 오히려 2차, 이때부터 맞아요. 오른 게 1차였고 이때가 2차였던 것만큼 사실 그 수급이 영향이라는 것도 제가 뭐 금리나 수급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대로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시장으로 되는 수도권 시장은 확실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 수도권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유와 원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고가 비율이. 이유가 뭐냐? 거래 시장이 되게 위축이 됐어요, 지금. 거래 시장이 왜 위축이 됐죠? 가격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수도권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대해서 이 수요자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수요 의사가 너무 낮아진 거예요. 예, 그에 반해서 이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감소했고, 그리고 저희 같은 뭐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뭐 취득세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세제는 많이 좀 감소되는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공격적 투자 수요도 좀 줄었고, 그리고 향후에 매입가가 뭐 우리가 뭐 인구나 이런 요소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지금 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향이 되게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그 1월, 2월, 3월에 거래가 마다다다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또 손해를 회피하고 싶은 그 저렴한 가격 있죠. 그러니까 되게 싼 가격. 그 싼 가격에는 소비자들이 또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사를, 어떤 콘텐츠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댓글만 보면 거의 뭐 나락이잖아요. 지금 부동산은 뭐 인구는 지금 너무 막 줄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또 매수를 하는 지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저렴한 가격이라는 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 가격 상승률, 거래량, 이런 종합적인 통계가 아니라, 특히나 이건 더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또 신고가 거래량을 집계한 거니까 이 지표 하나만 보고 시장을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신고가 비율이 전 처음 보는 비율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의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다 미포함된 가격인 그 통계인데, 이거 하나만 믿고 뭐 너무 큰일이 났다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음이 좁해지시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제가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나 하락 요인을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맞습니다. 상승 요인은 뭐냐? 24년 이후에 저희가 지금 부동산 PF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입주랑 착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 연내 인하될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저도 하고 있어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저도 있고, 그리고 또 신생아 대출이 또 워낙 강력하게 굉장히 좋은 또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살아있고,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이 되게 역대 최고예요. 뭐 전세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매매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가 계속 지금 자극되고 있다는 거, 정부가 그걸 인지하고 전세가 좀 불안하니까 최근에도 그 빌라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공급에 대한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 이면에는 확실히 전세가 좀 불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불안하게 되면 또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향후 상승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하락 요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가격을 사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또 금리는 결코 낮은 금리 수준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높은 수준도 사실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대에서 4% 후반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올 2월부터 이제 진행되는 스트레스 DSR도 있죠.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대출을 덜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덜 해주게 되면 또 아무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의 요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매 거래가 회복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12월 거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12월 거래도 안 된 걸 보면 사람들이 아직 부동산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현재 시장은 하락 요인이 시장을 아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되게 크죠. 아무래도 지금 또 미국 대선도 있고 저희도 이제 총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뭐 되게 좀 그 지연하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정을.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가 비율, 저도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보게 되면, 자,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수 타이밍보다 가격. 제가 이거를 늘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타이밍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는 언젠가는 바뀝니다. 예, 수도권도 느리긴 느려도 뭐 10년이면 10년, 뭐 5년이면 5년 시장 분위기가 언젠가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특정하려고 하고 타이밍을 잡으려는 거는 사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나도 알려줘. 예, 사연 좀 적어주세요. 그렇게 만약 구체적으로 사연으로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갖겠다는 생각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기를 내가 특정 지어가지고 이때 바닥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갖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네, 생각을. 아, 내가 이게 기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미리 봐놔야 돼요. 그렇지. 네. 지금 시장에 봐놓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관심 없을 때. 그래야지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그리고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거든요. 요즘에 임장 나가보면은 되게 매물들이 쌓인 단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단지를 또 미리 가보셔가지고 이 정도면 사겠다라는 선을 꼭 그어주셔야 돼요. 꼭 그어주시고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사지 않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아파트를 골라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의 기준을 가져라. 아, 내가 이거를 가격으로 기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갖고 아파트를 한번 골라보세요. 아파트를 골라보면 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아파트는 너무 좋으니까 이 정도 가격, 그리고 뭐 저런 아파트는 좀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를 몇 개를 보시다 보면 그 감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미리 골라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런 거 이 두 개가 돼야지 부동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1월 25일인데 12월 25일에 가격이 얼마였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에 거래가 가능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저 같은 투자자도 맨날 이걸 임장 갖고 제가 흔히 말해서 시세를 이렇게 트래킹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봐도 이게 한 달의 시간이 금방금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시세라는 게 한 달마다 꽤 자주 움직이거든요. 지금 시세가 저희 3개월 전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1억, 한 5천에서 1억은 다 떨어졌거든요. 호가가.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항상 댓글에 그런 아파트 없다, 뭐 맨날 사연에서 그런 거 어딨죠? 저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대로더라. 더 올랐더라. 그게 또 달려. 아니냐,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안 찾아보고 말씀하시죠? 어디 있다는 거죠? 막 계속 그게 계속 달리는데, 저는 네이버 부동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장부 물건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면 부동산 방문해서 올려두지 않은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는 단지를 가보시고 거기 부동산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얼마에 거래 가능한지를 그냥 적어보세요. 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적어놓더라도 이거 금매인데? 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시장에서 그걸 갖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의 내 집 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는 걸 저희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 분위기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스태프도 계신데 댓글과 좋아요를 격려해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저희 모든 스태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게 거의 뭐 강의같이 강의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잠은 주무셨나요? 그럼요. 잘 잤습니다. 몇 시간 주무셨나요? 어제 3시에 잤습니다. 3시에 잤고. 3시에 자서 한 12시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면 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우리 누님이 정말 자료나 이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강의를 한 편 들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좋습니다. 저도 이 신고가 비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덕분에 또 이런 걸 또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